평생 유일한 내 편이었던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온 날 남편이라는 인간이 위로는커녕 이미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부터 식탁에 던졌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는 자기 친동생과 시어머니가 한 통속이 되어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로채려고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어둔 소름 돋는 판이 짜여 있었죠. 가장 믿었던 핏줄과 남편에게 철저하게 버려지고 짓밟힌 기막힌 상황인데, 이 여자가 그 잔인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숨통을 조이며 판을 뒤집었는지 아셔야 해요. 기가 막혀서 진짜 속이 다 타는데, 도대체 무슨 일부터 터졌는지 당장 말해줄게요. 차가운 가죽 소파의 냉기가 얇은 스커트를 뚫고 스며들었다. 김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창문 없는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고급 원목 테이블과 벽에 걸린 추상화, 그 모든 것이 세련되게 계산된 공간이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숨소리마저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동생 김서아가 앉아 있었다. 화려한 진홍색 코트가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좁은 공간을 채웠고, 그녀는 간간히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며 지루하다는 듯 다리를 떨었다. 서연을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 옆에는 어머니 오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늘 그랬듯 두 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서아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불안하게 그녀의 손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서연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옆으로는 남편 박진수와 시어머니 최미경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진수는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테이블 위만 쳐다보고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턱선이 그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최미경 여사는 달랐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온화하지만 어딘가 인위적인 미소를 얼굴에 걸고 있었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단정한 투피스 차림의 그녀는 이 자리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이라도 되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이병호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정리했다. 그는 쉰을간 넘긴 남자로 기름진 머리카락과 두툼한 안경이 인상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직업적인 중립성이 깃들어 있었지만 서류를 만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럼 모두 모이셨으니 고 김동수 회장님의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병호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하게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려 애쓰는 듯 기계적인 톤으로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몇 주간 스스로를 단련시켜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보고 분석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직업이자 지난 세월 동안 그녀를 지탱해온 생존 방식이었다. 변호사의 입에서 자산 목록이 하나씩 흘러나왔다. 첫째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고택은 차녀 김서에게 상속한다. 서아의 입가에 억누르지 못한 미소가 번졌다. 최미경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움찔하며 어깨를 굳혔다. 둘째 마포구에 위치한 3층 상가 건물 역시 차녀 김서아에게 상속한다. 셋째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토지 1만 제곱미터 또한 차녀 김서에게 상속한다. 자산이 하나씩 서아의 이름 아래로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서연을 옥죄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시간과 땀이 깃든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동수건설의 지분마저 서에게 넘겨진다는 대목에서는 서연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낭독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서연의 이름이 나왔을 때 회의실에는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장녀 김서연에게는 고인의 서재에 있는 모든 장서를 상속한다. 그 순간 김서아의 입술에서 짧고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과장되게 입을 손으로 가렸지만 그 눈에는 조롱의 빛이 가득했다. 역시 할아버지는 누가 진짜 손녀인지 아셨다니까.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는 서아의 발언을 제지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연의 눈치만 살폈다. 최미경 여사는 희미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바라던 결과에 마침내 도달했다는 듯한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진수는 여전히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모두가 서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들은 그녀가 울거나 소리치거나 혹은 절망에 빠져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기대를 배반했다. 그녀는 천천히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흐트러짐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저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일어서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단호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이병호 변호사는 읽던 문장의 끝을 얼버무렸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이병호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목소리가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했다. 이병호 변호사님,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회의실 안의 모든 얼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승리감에 도취된 동생 만족감에 젖은 시어머니 회피하는 남편, 그리고 불안에 떠는 어머니까지. 그리고 그녀는 다시 변호사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계속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내용이 진실의 전부라고 확신하십니까? 할아버지 김동수의 장례식장은 인공적인 향냄새와 억눌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복을 입은 김서연은 3일 내내 기계처럼 움직였다. 밀려드는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음식을 나르는 이들을 챙기고 텅 비어가는 찻잔을 채웠다. 눈물 대신 텅 빈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다. 지금 울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누군가는 버텨야 했다. 동생 서아는 달랐다. 그녀는 어머니 오순자의 품에 안겨 가녀린 어깨를 떨며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연약하고 아름다워서 보는 이들의 동정심을 자아냈다. 사람들은 서아를 위로하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고 어머니는 그런 서아를 세상의 모든 슬픔으로부터 지켜주려는 듯 꼭 껴안았다. 우리 서아 어떡하니? 할아버지가 제일 예뻐했는데. 어머니의 속삭임은 서연에게 들리지 않는 주문과도 같았다. 서연이 묵묵히 모든 절차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녀는 늘 어른스러웠고 강했으니까. 남편 박진수와 시어머니 최미경 여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도 그 균열은 선명했다.
진수는 피곤한 얼굴로 서연의 어깨를 형식적으로 두드려주며 고생이 많네라고 짧게 말했을 뿐이다. 최미경 여사는 조문객의 예를 갖추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연에게 아주 짧게 머물렀다가 이내 아들에게로 향했다. 진수야, 너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저렇게 일에만 빠져 사는 여자랑 사니? 네가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는 서연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말하며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서연은 그 말을 못 들은 척 다시 조문객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익숙한 통증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그런 종류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말들을 견뎌왔다. 건축구조 안전진단 기술사라는 그녀의 직업은 시어머니에게 여자가 할 일이 못 되는 퍽퍽하고 건조한 일일 뿐이었다. 명절마다 여자는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 낳아 기르는 게 최고의 행복이란다 라는 말이 지겨운 레코드판처럼 반복되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며칠 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의 부재보다 더 큰 냉기가 아파트를 감돌았다. 향냄새가 밴 옷을 벗고 서연은 말없이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도 몸은 좀처럼 녹지 않았다. 그녀가 나왔을 때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TV를 켜두었지만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 서연은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할아버님 일도 있었고 너도 많이 힘들 테니 잠시 친정에 가 있는 게 좋겠어.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자. 서로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말은 명백히 서연을 향한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별을 고하는 사람의 비겁한 배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7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녀의 조용한 수긍에 진수는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친정에서 최소한의 집만 챙겨 나와 지내던 서연에게 진수로부터 문자가 왔다. 잠깐 집에 들러 할 얘기 있어. 그녀는 텅 빈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집은 더 차가워진 듯 했다. 진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연이 맞은편 의자에 앉자 그는 말없이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봉투가 나무 표면을 스치며 내는 낮은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이혼 서류 2장이 들어있었다. 이미 그의 이름 옆에는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연습한 사람처럼 건조하고 단호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열흘 남짓. 그녀가 가장 약해져 있을 이 순간을 그는 정확하게 골랐다.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미세한 균열들이 거대한 굉음을 내며 마침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의 가장자리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다. 서연은 그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무너질 것 같은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무너지면
영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집을 나섰다. 진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잡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조금씩 틈을 비집고 나오려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 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이지영 변호사였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고시원과 도서관을 오가며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본 유일한 친구. 서연은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듯했다. 지영아, 나 좀 살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10분 뒤 두 사람은 지영의 집 근처 작고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지영은 서연이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반쯤 마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서연은 천천히 방금 전 일어난 일과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진수의 냉담한 태도, 친정으로의 축출, 그리고 방금 마주한 이혼 서류까지.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지영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혼을 요구한다고. 그것도 상속 문제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지영은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에 무언가를 끄적이듯 그리기 시작했다. 직업적인 본능이었다. 서연아, 내 남편이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아니, 그 사람은 그럴 배짱이 없어. 누군가 옆에서 부추겼거나 무언가 큰 그림을 알고 있는 거야. 서연의 머릿속에 시어머니 최미경 여사의 만족스러운 미소와 동생 서아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떠올랐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가 자신을 짓누르기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지영아, 사실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 서연은 기억의 실타래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한 1년 전쯤인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세금 관련 서류라며 서명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 평소 같으면 꼼꼼히 확인했겠지만 그때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너무 바빴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니까 그냥 믿고 서명했지. 지영의 펜이 멈췄다. 서명만 했어. 다른 건 응. 그 뒤로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나도 잊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그때 뭔가 중요한 일을 준비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 할아버지는 절대 허투루 서류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셨거든. 지영은 냅킨 위에 그린 동그라미를 펜 끝으로 툭툭 두드렸다. 그 서류의 정체를 알아내야 해. 그게 이 상황을 뒤집을 유일한 열쇠일지 몰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의 절망 대신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댁으로 가야겠어. 거기에 단서가 있을 거야.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할아버지의 고택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손에 쥔 열쇠로 익숙하게 대문을 열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서늘한 밤 공기와 함께 오래된 목재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할아버지의 채취가 묻어있는 이 공간은 언제나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서재의 문을 열었다. 서재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낡은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커다란 제도판. 그녀는 책상 앞에 섰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가 늘 사용하시던 돋보기와 만년필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찍은 할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서연은 사진을 향해 짧게 묵례를 한 뒤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에는 평범한 사무용품과 오래된 영수증뿐이었다. 마지막 서랍은 굳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가 중요한 열쇠를 보관하시던 책상 아래쪽 비밀 공간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다. 열쇠였다. 서랍 안에는 작은 금고 하나가 들어 있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가 현장 상황을 기록하시던 오래된 수첩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페이지를 넘겼다. 앞부분은 건축 자재 가격과 현장 소장들의 연락처 등 평범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복잡해졌다. 알아보기 힘든 도면, 화살표,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 그녀는 기술사의 시선으로 그 기록들을 분석하며 페이지를 넘겼다.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텅 빈 백지 한가운데 할아버지의 거칠고 힘있는 필체로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도면도 숫자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남기는 비밀스러운 메시지 같았다. 반석, 이 모든 것을 보호할 것이다. 서연은 그 문장을 소리 없이 입술로 되뇌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할아버지는 이 단어를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두셨는지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것을. 그녀는 수첩을 품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영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2잔과 흩어진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반석.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지영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다. 법인명 주식회사 반석개발, 반석 디벨롭먼트. 설립일 약 1년 전. 사내이사 김동수 할아버지가 설립하신 회사가 맞네. 지영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서연아,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지영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주주 명부가 있었다. 서연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고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멈췄다. 주주 김서연 지분율 100%.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사실이 주는 충격은 엄청났다. 1년 전 할아버지가 내밀었던 세금 관련 서류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녀 모르게 그녀를 위해 견고한 요새를 짓고 계셨던 것이다. 서연아, 아직 놀라긴 일러. 지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가라앉았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해 다른 창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페이지였다. 이거 봐. 할아버지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던 마포구 3층 상가 건물, 그리고 파주의 1만 제곱미터 토지, 모두 유언장 작성 시점보다
훨씬 전인 일 년 전쯤에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어. 서연은 화면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소유자 주식회사 반석개발. 그것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었다. 합법적인 매매 계약을 통해 개인 자산이 법인 자산으로 완벽하게 전환된 상태였다. 유언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완벽히 독립된 영역.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다. 가족들의 탐욕 서하의 끝없는 욕심,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서 무방비하게 놓일 서연을 지키기 위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안배였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였다. 서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잠시 머물고 있던 친정집 거실로 급히 향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아가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화려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날 선 표정이었다. 언니 여기 있지? 서하는 거실로 들어선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할아버지 댁 열쇠 내놔. 언니가 어젯밤에 거길 왜 가? 할아버지 유품 정리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서아를 마주 보았다. 서아의 불안한 시선이 허공을 맴돌다 서연의 손에 들린 낡은 가방에 꽂혔다. 그 가방 안에 할아버지의 검은색 수첩이 들어있었다. 거기 들은 거 뭐야? 할아버지 물건 훔쳐온 거 아니야? 당장 열어봐. 서아는 억지를 부리며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연은 재빨리 가방을 뒤로 숨기며 서아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서연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이 서아의 하얗고 부드러운 손목을 단단히 옥죄었다. 이거 놔, 아프단 말이야.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서연은 소나귀의 힘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아, 너 지금 불안하지? 서연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거실을 울렸다. 다 내 뜻대로 된 것 같은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서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전곡을 찔린 사람, 특유의 당혹감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헛소리야. 난 그저 정당한 내 권리를 지키려는 것뿐이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니까. 정당한 권리. 서연의 입술 사이로 짧고 차가운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서아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서연의 단호한 기세에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정당한 권리가 정말 내 것이 맞는지 조만간 확실히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서연은 가방을 고쳐매고 친정집을 나섰다. 등 뒤로 무언가 깨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아의 날카로운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로 돌아온 서연은 지영과 마주 앉았다. 지영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심각해져 있었다. 서연아, 내가 좀 더 파봤어. 서아 남편 최민호 알지? 그 사람 무역회사 한다고 했잖아. 그 회사의 주요 자문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설마? 지영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병호 변호사. 할아버지 유언장 공증을 맡은 바로 그 사람이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의 죽음 서아 남편과 이병호 변호사의 유착 절묘한 타이밍의 이혼 요구까지.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서연은 차가워진 커피잔을 양손으로 꽉 쥐었다. 유리잔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반석 위에 선 방역의 준비를 마친 전사였다. 할아버지 김동수 회장의 49자의 제사가 열린 곳은 서연과 진수가 함께 살던 아파트였다. 서연이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지만 시어머니 최미경 여사는 명색이 종손 며느리인데 제사는 네가 모셔야지라며 굳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낼 것을 강요했다. 그것은 서연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 앞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계산된 무대였다. 아파트는 오랜만에 방문한 친척들로 북적였다. 서연은 주방에 갇혀 끊임없이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지만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친척들의 식사를 챙길 뿐이었다. 거실 중앙 상석에는 최미경 여사가 우아한 자태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친척들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교묘하게 서연을 향한 험담을 흘렸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진수가 요즘 마음고생이 많아요. 남자가 밖에서 큰 일을 하려면 안 사람이 내조를 잘해야 하는데 어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못하지만 여자가 밖으로만 돌고 집안일은 뒷전이니 원. 최미경 여사는 혀를 끌짓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 전체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친척들은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주방 쪽을 힐끔거렸다. 진수는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듯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화려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서아가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친척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최미경 여사 옆에 자리를 잡았다. 어머 사돈어른,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저희 언니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서아는 마치 친딸이라도 되는 양 최미경 여사의 손을 살갑게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교차하며 은밀한 동맹을 확인하는 듯했다. 서아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서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언니, 언제까지 음식만 하고 있을 거야? 나와서 친척 어른들께 인사도 좀 드리고 그래. 이러니 사돈어른이 속상해 하시지. 그녀의 말은 예의를 갖추라고 충고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서연의 처지를 깎아내리기 위한 조롱이었다.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뒤집개를 조리대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서연이 거실에 나타나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친척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서아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서아는 서연의 차분한 태도가 못마땅한 듯 입술을 비틀었다. 언니 기운 좀 내. 이제 곧 맨몸으로 쫓겨날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하게 굴 거야. 할아버지 유산도 내가 다 물려받게 생겼고 형부도 언니랑 이혼하겠다는데 참 불쌍해서 어쩌나. 서아의 말에 몇몇 친척들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최미경 여사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진수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방관했다. 이 비겁한 침묵이 서연에게는 어떤 비난보다 더 뼈 아프게 다가왔다. 서연은 시선을 돌려 진수를 바라보았다. 7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뒤로 숨어버린 겁쟁이일 뿐이었다. 그녀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서연은 서아의 조롱이나 시어머니의 멸시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이성적이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방역할 준비를 마쳤다. 서아, 너 오해가 깊은 것 같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어머님. 서연은 시어머니 최미경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미소를 똑바로 꿰뚫었다. 당신 아들과 저 아직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이혼 서류의 제 도장은 아직 찍히지 않았으니까요. 최미경 여사의 미소가 일순간 일그러졌다. 당신 아들의 체면을 생각하신다면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진수 씨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서두르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아드님의 사회적 체면이 온전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진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다. 최미경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친척들 앞에서 더 이상 언성을 높일 수는 없었다. 서연의 말에는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한 번씩 훑어본 뒤 몸을 돌려 할아버지의 영정이 놓인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다. 향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2번의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인사이자 다가올 폭풍을 알리는 신호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앞치마를 벗어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사는 알아서들 모시길 바랍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거실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붙잡거나 비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 대신 서연이 떠난 자리에 남은 무거운 침묵만이 그들의 패배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친정집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영이었다. 서연아, 내가 방금 확인했는데 이병호 변호사 사무실에 최근 1년 사이에 거액의 자금이 들어온 정황을 포착했어. 출처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소유주가 바로 서아 남편 최민호야. 서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진실의 실체가 그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지영의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은 거대한 체스판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병호 변호사, 서아의 남편, 최민호, 완벽한 타이밍의 유언장 조작과 이혼 통보. 그들은 서연을 철저히 기만하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정교한 덫을 놓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이 간과한 단 하나의 변수, 바로 할아버지가 남긴 반석이라는 요새를 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북촌의 할아버지 고택으로 향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반석 개발의 존재를 알아냈지만
할아버지가 그것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 꼼꼼하고 주도 면밀했던 할아버지라면 유언장 위조 가능성까지 대비해 결정적인 단서를 남겨두셨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서재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은 어제 미처 다 살피지 못했던 서재 구석구석을 다시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건축 관련 서적들 사이, 책상 서랍의 이중 공간, 심지어 액자 뒤편까지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막막함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서재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목재의 제도판에 머물렀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도면을 그리던 곳. 그곳은 단순한 작업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철학과 땀방울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신성한 재단과도 같았다. 서연은 홀린 듯 제도판으로 다가갔다. 제도판 위에는 누렇게 빛바랜 트레이싱지 한 장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미완성의 건축 도면 같았다. 복잡한 선과 숫자 기호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서연은 기술사의 습관처럼 도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구조를 계산하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선들 사이로 어딘가 이질적인 규칙이 숨어 있는 듯 했다. 서연은 도면의 선들을 따라 시선을 천천히 옮겼다. 구조물의 기둥을 나타내는 수직선들 옆에 보통의 도면에는 들어가지 않는 작은 알파벳과 숫자들의 조합이 미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암호 같았다. 서연은 도면의 선들이 단순히 건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들이 가리키는 최종 종착지는 도면 우측 하단의 작은 여백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클립을 풀고 트레이싱지를 들어 올렸다. 트레이싱지 아래 낡은 제도판의 나무 표면에는 할아버지의 힘 있는 필체로 작은 메모지가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다. 이병호 변호사 사무실 보조원 윤수진.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순간 서연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이병호 변호사가 매수당할 가능성조차 예측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동시에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미리 파악해 두셨다. 윤수진. 이 이름 석자가 바로 유언장 위조의 흑막을 밝혀낼 스모킹 건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떼어내 수첩에 고이 끼워 넣었다. 서재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수비는 끝났다. 할아버지가 남긴 도면 위에서 그녀가 직접 박력의 건축을 시작할 차례였다. 서연은 곧바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아, 찾았어.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 전화기 너머로 지영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그게 뭔데? 윤수진, 이병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보조원이야. 이 사람이 유언장 위조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윤수진이라고? 잠깐만, 내가 지금 바로 변호사협회 인력망이랑 주변 지인들 총동원해서 그 사람 소재 파악해 볼게. 이병호 사무실에서 일했다면 흔적이 남아 있을 거야. 지영의 목소리는 다급해졌지만 그 안에는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예리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지영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감정이 배제된 완벽히
이성적인 전문가의 목소리였다. 최고의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를 알아봐줘. 싸움이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부터 제대로 반격할 거야. 알았어. 내 인맥을 다 털어서라도 가장 확실한 사람으로 섭외해 놓을게. 서연아, 넌 그 윤수진이라는 사람을 설득할 준비나 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야. 전화를 끊은 서연은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새우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건축가로서의 단단한 의지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전장이 될 재판정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강은주 변호사의 첫인상은 벼려진 칼날 같았다. 빈틈없는 검은색 정장,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말투. 그녀는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독사로 불리는 상속 및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였다. 승산이 없는 게임은 시작조차 하지 않으며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지독한 승부사. 지영이 서연을 위해 찾아낸 최고의 파트너였다. 강 변호사는 서연이 내민 자료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반석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 최민호의 페이퍼 컴퍼니와 이병호 변호사 간의 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할아버지의 제도판에서 찾아낸 윤수진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약 10분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 변호사는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고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완벽하네요. 강 변호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와도 같았다. 상대방은 김동수 회장님의 자산을 탐냈지만 회장님은 이미 가장 핵심적인 자산들을 반석개발이라는 완벽한 방패 뒤로 숨기셨습니다. 유언장 위조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벌인 어리석은 자충수일 뿐이죠. 하지만 강 변호사는 펜으로 윤수진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가리켰다. 이 재판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 사람 윤수진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증은 정황을 말해주지만 재판부의 심증을 굳히는 건 결정적인 증인의 입이니까요. 지영의 정보망을 통해 윤수진을 찾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몇 달 전 이병호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둔 상태였고 현재는 작은 동네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다. 서연과 강 변호사는 윤수진이 퇴근하는 길목의 한적한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낡은 코트를 입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카페로 들어선 윤수진은 서연을 보자마자 몸을 흠칫 떨었다. 김동수 회장님, 손녀분이시죠? 윤수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만남의 목적을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병호 변호사와 김서아 부부의 유언장 위조 혐의, 그리고 윤수진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는 사실을. 윤수진은 두 손으로 찻잔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서류 작업만 했을 뿐이에요, 윤수진 씨. 서연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윤수진을 불렀다. 저희 할아버지가 생전에 윤수진 씨를 뭐라고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윤수진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품에서 할아버지의 메모를 꺼내 그녀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이병호 변호사, 사무실 보조원 윤수진.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윤수진의 눈동자가 메모에 적힌 글씨를 따라 흔들렸다. 순간 그녀의 눈가에 붉은 기운이 맴돌았다. 회장님은 가끔 사무실에 오실 때마다 유일하게 저한테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셨던 분이에요. 다들 저를 투며 인간 취급할 때 회장님만은 제 이름을 불러주셨죠. 윤수진은 목이 맨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날 서아 씨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 변호사님과 문을 닫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 변호사님이 저한테 새로운 유언장 초안을 타이핑하라고 지시했죠. 원래 있던 유언장과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무서웠어요. 이 변호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무실을 그만뒀습니다. 윤수진 씨, 저희를 도와주세요. 서연의 눈빛은 간절하면서도 단호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윤수진 씨뿐입니다. 윤수진 씨의 안전과 생계는 저희가 아니 강 변호사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실 겁니다. 그렇죠. 강 변호사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수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할게요. 회장님께 진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며칠 뒤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 서아의 부티크 숍은 고급스러운 샹들리에와 마네킹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서연이 숍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손님과 웃으며 대화하던 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아는 직원을 시켜 손님을 돌려보낸 뒤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나가. 서연은 서아의 신경질적인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열된 실크 원피스를 여유롭게 살펴보았다. 옷들은 참 화려하고 예쁘네. 내 욕망만큼이나.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서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본론만 말해. 돈이라도 구걸하러 왔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아와 시선을 맞췄다. 그녀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처럼 차갑고 깊었다. 서아, 너 지금 네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 서아는 코웃음을 쳤다.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니까. 언니는 평생 먼지구덩이 현장이나 뒹굴면서 불쌍하게 살아. 난 이 위에서 언니를 내려다봐 줄 테니까. 서연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훈계조차 아까운 상대였다. 서아,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네가 훔쳐간 그 자리도 곧 원래 주인을 찾게 될 거야. 이 화려한 환상에서 깨어날 준비나 단단히 해둬. 서연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서아의 평정심이 무너졌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을 떠난 차가운 물이 서연의 얼굴과 옷깃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서연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단정한 정장 재킷이 검게 젖어 들어갔다. 서아는 거친 숨을 내쉬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묻은 물기를 차분하게 닦아냈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어서 오히려 서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런 유치한 장난이 내 불안감을 감춰줄 거라고 생각해. 서연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고요했다. 물에 젖은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서아의 조악한 행동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다. 잘 기억해둬. 서아,
이 알량한 물벼락이 네가 부릴 수 있는 마지막 객기라는 걸. 법정에서는 이런 어린애 장난이 통하지 않을 테니까. 서연은 젖은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뒤돌아섰다. 숍을 나서는 서연의 등 뒤로 서아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지만 서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숍 밖으로 나온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 변호사였다. 김서연 씨. 방금 윤수진 씨의 공증된 진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증거 자료도 모두 완벽하게 분류를 마쳤고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젖은 옷자락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침내 거대한 방역에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이병호 변호사의 회의실은 한 달 전 유언장 낭독이 있었던 그날과 똑같은 공기를 품고 있었다. 블라인드가 쳐진 창문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 그리고 숨 막히는 침묵. 하지만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김서아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지만 며칠 전 부티크 숍에서 서연을 마주했을 때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 다리를 신경질적으로 떨고 있었다. 그 옆에 오순자 여사는 눈치를 보며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맞은편에는 박진수와 최미경 여사가 앉아 있었다. 최미경 여사는 서연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오늘로 모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연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수는 서연의 빈자리를 힐끔거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약속 시간이 10분 지났을 때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섰다. 흠잡을 데 없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걸음걸이였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이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강은주 변호사가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입장했다. 순간 이병호 변호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강은주 변호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안경을 고쳤었다. 김서연 씨 뒤에 계신 분은 제 법률 대리인 강은주 변호사입니다. 서연의 차분한 속에 최미경 여사의 미소가 옅어졌다. 서아는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상속 절차 마무리하는 자리에 변호사는 왜 데려와? 억지라도 부리게 강 변호사는 서아의 도발을 무시한 채 서연의 옆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 역시 서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이병호 변호사를 주시했다. 진행하시죠. 이 변호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상속 자산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뒤적였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연은 똑똑히 보았다. 내흠. 지난번 낭독한 유언장 내용대로 김동수 회장님의 소유인 북촌 고택 마포구 3층 상가 파주시 토지 1만 제곱미터 그리고 동수건설 지분에 대한 상속 집행을 잠깐만요. 서연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다. 하얀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이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자산 목록 중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마포구 상가 건물과 파주시 토지는 제 할아버지인 고 김동수 회장님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서아의 다리 떨림이 멈췄고 최미경 여사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 진수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병호 변호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목소리를 높였다. 김서연 씨, 지금 무슨 억지를 부리시는 겁니까? 등기부등본상 분명히 그 등기부등본 언제 확인하신 겁니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중앙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문서를 꺼내 이병호 변호사 눈앞에 펼쳐 놓았다.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붉은색 관인이 선명한 법인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여기 제가 떼온 서류들을 보시죠. 마포구 상가 건물과 파주시 토지의 현재 소유주는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반석개발이라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년도 훨씬 전입니다. 서연은 시선을 돌려 멍한 표정의 서아와 최미경 여사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반석개발의 지분 100%를 소유한 유일한 주주는 바로 저 김서연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서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최미경 여사는 현기증이 나는 듯 이마를 짚었다. 오순자 여사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두 딸을 번갈아 쳐다보고만 있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서아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눈으로 좁기 시작했다. 글자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언니가 조작한 거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기로 한 걸 언니가 훔쳐간 거라고. 이 변호사님, 이 서류 가짜죠. 네, 서아는 거의 발악하듯 이병호 변호사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임에는 이미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법원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위조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김동수는 그 누구도 모르게 완벽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빼돌려 서연에게 쥐어준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강은주 변호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김서아 씨, 당신이 유 원장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 서류들에 대해서도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강 변호사가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최민호의 페이퍼 컴퍼니와 이병호 변호사의 차명 계좌 사이에 거액의 자금 알체 내역서였다. 김서아 씨의 남편 최민호 씨의 회사에서 이병호 변호사 측으로 흘러간 자금 내역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고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군요. 이병호 변호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강 변호사가 두 번째로 꺼낸 서류는 윤수진의 공증된 진술서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병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보조원 윤수진 씨의 진술서입니다. 김서아 씨가 이 변호사를 찾아와 밀담을 나눈 사실 그 직후 원래의 유 원장 대신 조작된 유 원장 초안이 작성된 과정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수진 씨는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회의실은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서아는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최미경 여사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며 진술을 노려보았다.
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서연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 진실의 빛이 모든 거짓과 기만을 태워버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텅 빈 공허함과 할아버지를 향한 깊은 그리움이 차오르고 있었다. 연극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강은주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견고하게 쌓아 올린 모래성에 들이닥친 나야 집채만한 파도와 같았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이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김서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그 화려했던 오만함과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궁지에 몰린 초식동물 같은 공포만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옆에 앉은 어머니 오순자 여사의 팔을 다급하게 움켜쥐었다. 엄마가 말 좀 해봐. 할아버지는 나만 예뻐하셨잖아. 저건 다 언니가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꾸며낸 거라고. 하지만 오순자 여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굳어버린 사람처럼 서연과 서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입만 벙긋거렸다. 평생을 서아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의 좁은 세상이 글릿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해왔던 서연의 상처, 그리고 자신이 편애했던 딸의 밑바닥을 마주한 끔찍한 순간이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그는 서연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혼 그래 해. 너같이 독하고 계산적인 여자랑은 나도 1분 1초도 더 살기 싫으니까. 그것은 자신의 비겁함과 치부를 들킨 남자의 얄팍한 방어 기제였다. 서연은 진수의 발악을 보며 일말의 감정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녀는 강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박진수 씨, 당신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죠. 문서에는 진수와 서아 사이에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서연이 진수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확보해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김서아 형부 일정 조금 당겨졌어요. 이 변호사님이 다음 주면 서류 작업 다 끝난대요. 박진수 알겠어. 서연이한테는 내가 분위기 봐서 이혼 서류 내밀게. 김서아 언니가 혹시라도 눈치채지 못하게 잘 다독여놔요. 상속 문제 정리될 때까지는 그냥 지쳐 떨어지게 만들어야 하니까. 강 변호사는 문서를 내려놓고 진수를 똑바로 응시했다. 박진수 씨, 당신은 아내의 조부가 돌아가신 직후 아내의 동생과 결탁하여 유산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극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아내를 기만하고 버리려 했죠. 계산적인 건 김서연 씨가 아니라 당신과 김서아 씨 아닙니까? 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삿대질을 하던 그의 팔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헐떡이며 뒷걸음질 치다 시어머니 최미경 여사의 의자에 부딪혀 주춤거렸다. 최미경 여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언제나 고상하고 완벽을 추구하던 그녀의 세계가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의 비열한 민낯이 백일에 드러났고 그녀 역시 이 추악한 음모의 방관자 혹은 공범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은 무너져 내린 그들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사으며 칼을 갈았지만 승리의 쾌감은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자신을 올가매던 두꺼운 족쇄가 마침내 풀려나갔다는 안도감만이 밀려왔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리고 진수씨. 서연의 부름에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미경 여사만이 초점 잃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혼 서류에는 오늘 중으로 제 도장을 찍어 보내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던 이혼, 이제 제가 원하니까요. 서연은 시선을 돌려 넋이 나간 서아와 굳게 얼어붙은 이병호 변호사를 향했다. 그리고 김서아 이병호 변호사, 당신들이 저지른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강은주 변호사가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으며 쐐기를 박았다. 오늘 오전 이 회의실에 제시된 모든 증거 자료의 사본이 검찰청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조만간 소환장이 날아갈 테니 변명은 수사관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억눌려 있던 오순자 여사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자신을 향한 자책 서에 대한 원망, 그리고 서연을 향한 뒤늦은 죄책감이 뒤섞인 처절한 소리였다. 오순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평생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사과였다. 하지만 서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차분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떼어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슬프도록 고요했다. 이제 와서 우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머니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서연은 더 이상 그 방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뒤돌아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등 뒤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의 절망, 어린 울음소리가 회의실 안에 갇힌 채 맴돌고 있었다. 그날의 회의실 이후 계절은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겨울 바람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고 있었다. 시간은 무너진 것들을 서서히 덮어갔지만 그 흔적은 명확하게 남았다. 이병호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굳게 닫혔고 법조계에서 그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지워졌다. 최민호의 페이퍼 컴퍼니 역시 세무조사에 타격을 받아 사실상 공중분해되었고 서아의 화려했던 부티크 숍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매물로 나왔다. 서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화려한 인맥과 사치스러운 물건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법정 투쟁을 위한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무거운 부채뿐이었다. 한때 서연을 조롱하며 쏟아냈던 독설들은 결국 그녀 자신을 향한 저주가 되어 돌아왔다. 진수와의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진수와 최미경 여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철저하게 패소했다. 그들의 비열한 계획이 만천에 드러난 이상 법원은 그들에게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았다. 명예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최미경 여사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진수는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자취를 감추었다. 서연은 무너진 그들의 잔해 위에 서서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통쾌한 복수라기보다는 엉켜있던 실타래를 끊어내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당연한 과정일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놀랍도록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북촌의 고택으로 거처를 옮겼고 반석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할아버지의 평생의 업적이었던 동수건설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라 건축구조안전진단 기술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실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꼼꼼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경영 방식은 흔들리던 회사를 빠르게 안정시켰다. 어느 맑은 오후 서연은 마포구의 3층 상가 건물을 찾았다. 그곳은 낡고 허름했지만 할아버지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있는 공간이었다. 서연은 1층에 비어있는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여 신진 건축가들을 위한 작은 전시 공간 겸 사무실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가 도면을 살피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오순자 여사였다. 어머니의 얼굴은 몇 달 전보다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카디건을 걸친 그녀의 모습에는 더 이상 억지스러운 당당함이 없었다. 서연은 도면에서 눈을 떼고 조용히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바쁜데 미안하다. 그냥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 어머니는 주춤거리며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으려다 머뭇거리며 손을 거두었다. 그 조심스러운 몸짓에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췄다. 서아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서연의 건조한 질문에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많이 힘들어해.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빚쟁이들 독촉 전화에 밤낮으로 시달리니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서아가 너한테 전해달라더라. 서연은 종이를 받아 천천히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쓰인 짧은 편지였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망쳤어.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염치 없지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과거에 서연이었다면 동생의 눈물 섞인 사과의 마음이 약해져 손을 내밀었을지도 모른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처를 덮어두려고 애썼던 그 시절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다. 서연은 편지를 다시 접어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 서아한테 전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제가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아는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진작에 그렇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쓸쓸하게 뒤돌아섰다.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완벽하게 아물지 않은 상처였지만 억지로 꿰매려 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상처도 희미한 흉터로 남아 그들을 묶어주는 새로운 매듭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파주시의 1만 제곱미터 토지에 서 있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드넓은 대지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자산이자 미래의 가능성이었다. 서연은 편안한 청바지와 스니커즈 차림으로 흙바닥을 밟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지영이 동행하고 있었다. 여기 정말 좋지.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공기도 맑고 탁 트인 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그래서 이 넓은 땅에다 뭘 지을 계획이야? 지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서연은 지평선을 응시하며 천천히 대답했다.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어. 상업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거야. 서연은 허리를 굽혀 흙을 한 줌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흙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가 이 땅을 사두신 이유는 당장의 이익 때문이 아니었어.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지. 나도 그 뜻을 이어받아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기반부터 다질 거야. 지영은 서연의 듬직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멋지다, 김서연. 넌 정말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 아니, 이미 훌륭한 건축가지.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며칠 전 마포구 상가 건물 임대건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젊은 건축가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얼굴에는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네, 김서연입니다. 네, 미팅 일정은 내일 오후가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은 다시 한번 넓은 대지를 둘러보았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거름이 되어 이 땅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제 그녀는 낡은 터 위에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자신만의 새롭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릴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 차가운 바람을 이겨낸 그곳에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